중국 특색의 발전 모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중점이 돼 있는 건지.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창업자형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을 우려하게 보는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서양에서 강조하는 거는 보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 반환이나 이런 것도 홍콩의 중국화냐 중국의 홍콩화냐 얘기를 했을 때 리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리창이 네. 참 특이한 인물이죠. 네. 이번 이제 양회에서 경제 성장을 5% 전후로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리창 띄우기 같아요. 최근 중국은 양회를 마쳤습니다. 올해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과 기구 개혁을 진행했는데요. 대내외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이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대신해서 올라온 리창 총리가 앞으로 중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등등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에서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을 굉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국빈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나온 성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많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대체해서 중요한 영향력 있는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강중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중국 양회 회의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양회 중심으로 토론을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국제 무대에서 최근 사우디 이란이 지금 화해를 했고요. 또 이번에 러시아 방문을 둘러싸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소장님은 이소환님 워낙 중국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최근에 나온 보고서도 제가 봤거든요. 성균 중국연구소 양회에 대해서 쭉 보고서를 지금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요. 이번 양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지금 나온 결과 중에 이전 연도에 비해서 양회 결과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24 당대회가 있었으니까 네. 당대회가 이제 인사가 대부분 결정이 됐고 네. 이번 양회에서는 당대에서 결정한 인사 방침 네. 또는 정책 방침들을 이번에 확인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네. 단기적인 청사진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큰 특징은 우리 예상대로 시진핑 중심 체제, 네. 1인 체제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집중 영도 체제, 이런 것들이 좀 공고화된 느낌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변화보다는 지속성에 좀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지속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속성이죠? 예. 리커창에서 리창으로 바뀌었는데, 예. 극지 하나만 빼면 예. 그냥 연속성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인사 배치도 예. 유임된 인사가 국무원 예. 26개 자리 중에서 한 절반은 유임이 됐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경제부처의 그러니까 수장들은 대부분 또 유임이 됐고. 그렇죠. 인민운영장 이강.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선 큰 기조에 큰 변화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시진핑 체제가 사실 마오쩌둥식이나 덩샤오핑 시기에 보면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활용한달까요? 이 상징을 이렇게 조작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마오 시기에는 대부분 정치적 위기를 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화대혁명이라는 문제도 생겼고 덩샤오핑 시기 오면은 경제 위기를 강조를 하면서 그게 개혁개방의 동력들을 삼았던 거잖아요. 시진핑 시기에 오면은 이 위기 담론이 전 지구적 위기 같아요. 글로벌 위기, 또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중국에 유행하는 그 표현 중에 100년 만에
찾아온 대변국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위기가 글로벌 위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강한 중국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정책을 확실하게 좀 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양회의 전반적인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동 시대는 정치적 위기를 주로 전략적으로 많이 활용했고 리더십을 이걸로 확립해 갔고 등소평 시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경제 계획 개방으로 리더십을 확보해 갔고 시진핑 시대는 지금 전 지구적 위기라고 표현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미국을 중국의 가장 큰 반대당이다 이럴 정도로 미국에 대해 확실하게 지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 번만에 올까 말까는 변화의 시대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지금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하고요. 네. 이 현상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3기 체제를 작년 20차 당대에서 확보했고 그 당료들, 당의 중심 인물들을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행정보직을 배치를 한 거잖아요. 뭐 당서열 1위가 국가주석이 되고 2위가 총리가 되고 뭐 3위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되고 뭐 4위가 정협주석이 되고 이제 이런 기본 틀이 그대로 지켜진 거죠. 그런데 작년에 이미 우리가 보통 이제 시진핑 사단, 뭐 시자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부터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됐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시진핑 핵심 지위, 이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죠. 지금 3월부터 사실 양회 끝나고 나서, 양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끝나고 나서부터 시진핑의 그 영수칭호 사용을 지금 살살 시작을 한단 말이죠. 영수는 마오쩌둥밖에 없었는데 그 영수칭호를 사용하면서 일종의 그 시진핑의 절대 권력화를 약간 추진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당의 일원화 통치, 이게 사실은 마오쩌둥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분산이 되면 안 되니까 당이 확고하게 이걸 끌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당의 영도를 강조하는, 이게 이제 마오쩌둥 시대에는 당의 일원화 영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좀 감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지도자는 그 이전의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시진핑은 2012년에 18차 당대회에서 이제 중국의 총서기가 된단 말이죠. 그 중국의 권력을 잡는데 그때부터 바로 내세운 게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데 그 이전에 마오쩌둥도 그렇고요. 등소평 개혁개방을 쭉 관통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기에 낙마를 했습니다마는 저지양도 있었고, 그 전에 호야오방도 있었고, 그 이후에 장저민 10년, 호진타오 10년 이렇게 이어져 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중국의 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중국 문제를 국제 문제화하는, 지금 방금 이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3기 체제를 맞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서방 세계는 굉장한 우려를 보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도 마오쩌둥의 그 소위 강력한 1인 독재 결과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진핑이 그거를 답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을 하는 거고,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서방의 관점이고 중국은 중국식 방식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새로운 강권 정치의 출현이냐, 아니면 정말 시진핑식 중국 발전 노선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건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당중심 정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중국식 발전 모델을 제대로 구현을 하겠다. 그리고 2050년, 두 개의 100년에서
2050년이 되는 그 해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앞에는 이제 미국을 물리치고가 생략이 된 거겠죠.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큰 흐름 속에 첫 발을 내디딘 게 바로 이번에 양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중국의 총리가 됐든 뭐가 됐든 장관도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20차 당대회가 5년, 그 다음에 이번에도 양회도 5년 이런 점에서 이제 미래 5년의 시진핑식 흐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완성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중에 중국식 발전, 항상 중국은 중国特色, 중국 특색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중에 그 강권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1인당, 원래 일당 독재인데 지금 서방 세계에서 말하는 거는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여기서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면 이 교수님은 그러면 중국 특색의 발전 모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시진핑 우리 시자주인 어쨌든 그 주로 시진핑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7인 상무위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구성으로 봤을 때 일당 독재가 아니라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중점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오히려 중국몽을 포함해서 중국 특색의 경제 발전 모델에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필요해서 한 건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 방금 이제 강 교수님께서 네. 잘 설명하셨는데요. 네. 저는 맥락을 두 차원을 한번 결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참 요새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예.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 중국의 지도자들의 유형이 창업자형이 하나 있고요. CEO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창업자형과? CEO형. 네. CEO형이라고 하는 건 좀 전문 경영이잖아요. 네. 관리를 잘하고. 창업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든 국가를 만들어서 내가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니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이거를 100년 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는 100년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런 역사적인 미션, 이런 데 대한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한 게 좀 창업자 리더십이라 보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창업자형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편전쟁이라는 것이 서양 세력에 네. 의해서 강제로 근대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꾸 굴욕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외세에 의해서 두 개의 근대가, 복수의 근대가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의 근대가 서양으로부터 열렸기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거죠. 저는 그게 중국의 꿈으로 나타나고 홍콩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썼던 이유들도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동아시아의 이 냉전 구조가 고착되는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타이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동아시아로부터의 굴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창업자의 머릿속에는 상당히 전 내장되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투사되는 외교정책이나 국내정책이 매우 조급하고 강하고 이런 이제 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 모델이라기보다는 큰 의미에서 이제 중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발전 모델보다는 좀 큰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중국식 현대화도 쓰는 이유들도 네. 너는 너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싶어 하는 예. 거지 않겠습니까? 중국 외교에서 최근에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평시 외교라는 말을 써요. 평시 외교는 똑바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것을 올려본다고 해서 앙시 외교 이런 표현을 앙스 썼다가 예. 그래서 평시 외교, 세상을 좀 똑같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등하게 본다고 하는 것들은 중국의 방안을 계속 한번 제시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가 중국의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지만 굉장히 중국 나름대로의 중국의 방안, Chinese solution 같은 것들을 계속 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국내 정치적인 힘도 커졌고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의 방안, 중국의 전략 이런 것들을 투사해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중국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의 부상이 가져온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중국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많은 이제 우려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 교수님 보시기에 서방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중국을 우려하게 보는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서양에서 강조하는 거는 네. 보편 가치잖아요. 뭐 민주, 인류의 보편적 가치. 뭐 예. 민주, 자유, 시장 경제, 평등, 인권 뭐 이제 이런 건데 이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이 실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러다가 저게 우리 스타일을 못 따라오면 중간에 엎어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뚫고 오는 거예요. 시진핑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플로매시라는 표현을 시진핑 외교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러면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서방 가치는 민주, 자유, 인권 막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다. 그런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원래는 잘 갈 수 있었는데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인해서 사실은 좌절했고 그러나 그거를 치욕의 100년을 뚫고 오늘날 세계적 국가가 됐으니 중국이 분명히 기여할 게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나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서방 세계는 중국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 반환이나 이런 것도 홍콩의 중국화냐 중국의 홍콩화냐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면 홍콩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이런 보고서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세계의 큰 흐름을 따르는 국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으나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꾸 발전을 하고 그거를 퍼뜨리는 이런 이제 지경까지 오는 거죠. 서방이 볼 때. 그러니까 중국식 발전 모델이라는 것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소위 서방 세계의 그동안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그대로 지탱해왔던 이 틀과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규범화해서 억누르려고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이란 이런 데는 늘 권위주의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고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민주 가치 동맹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규범을 만들어서 그런 나라를 끌어들이자. 그런데 시진핑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발전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더 지켜봐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이번에 3년임하고 앞으로 뭐 4년임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시진핑의 큰 동력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중국식으로 우리를 세계적 국가로 만들 테니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오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당원을 설득했고 국민들이 거기에 뭐 전체 동의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나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손을 들어준 게 작년에 총석이 3년임이었고 국가주석 또 이번에도 3년임. 예, 뭐 그거는 이제 바꿔놨으니까. 예, 국가주석. 예. 이렇게 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기존의 국제 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결정적으로 도전을 한다. 그거를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수종주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기존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항. 원래 예전에는 중국은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죠. 중국을. 근데 러시아가 그랬어요. 과거 소련. 그래서 수종주의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제 수종주의 국가로서 중국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나온 바이든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첫 번째 경쟁자가 바로 독재와 수종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이 첫 번째 경쟁자다라고 딱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커지면 도전 세력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도전 세력이 되기 전에 제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대중 압박이 전개되는 거죠. 중국은 이 틈에 저걸 뚫지 않으면 미국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걸 그냥 놔두면 중국이 거대 실체가 돼서 뭐 미국을 비롯한 미국은 물론 자국이 제일 큰 위주겠습니다만은 서방의 소위 민주 진영이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싸움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걸 뚫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화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중국이 뚫으려면 이 교수님 말씀대로 창업자형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창업자형 리더십이 있으려면 이번 양회 내용을 보면 기후 계획이 엄청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강조한 게 과학기술이거든요. 특히 반도체로 원천 기술 확보. 그래서 이런 서방의 지금 과거에 서로 사실 미국도 중국의 기대를 엄청 했지만 이제는 중국식으로 간다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억압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잘 뽑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 계획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게 뚜렷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사, 하나는 우리가 지고가 이렇게 기구.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일단 인사 측면에서는 리창이라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냥 편하게 우리 얘기 나누면 리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리창이 네. 참 특이한 인물이죠. 네. 중앙의 경력이 사실 없고 네. 지방에 아주 고위 간부로 쭉 성장해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력을 쭉 추적해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경제가 좀 활성화된 지역에 당뇨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절강성, 복건성, 이런 그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친화적인 성격이 있고, 시장 친화적, 예.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절강성이라는 데가 또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이죠.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런 혁신이라든지 또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개인으로 보게 되면은 이분이 완전히 신핑 체제의 그 정치 노선의 어떤 좌편향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쪽에 있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우리 중국 정치의 서열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총리가 지금 형태적으로는 관행상 서열 2위가 됐잖아요. 굉장히 약한 총리 형태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의사결정들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그 당중앙의 심화개혁위원회라고 있고 네. 또 당중앙의 재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네. 그리고 그게 정치국을 보고하고 네.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결정하는 이러한 이제 그 루트를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정한 역할은 부여하겠지만 과거에 총리가 가졌던 총리의 어떤 정치적 자율성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양회에서 경제 성장을 5% 전후로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리창 띄우기 같아요. 네. 말하자면 중국에서 보통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경제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거든요. 네. 리커창 때 못했잖아요. 네. 리창이 새로 부임하면서 일테면 경제적인 업적 정당화, 그러니까 퍼포먼스 레지터머시를 강화해 줄 수 있는 장치로 5%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안전하게, 확실히 달성하게. 네. 지방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성장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리창 띄우기를 하면서 외부에서는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던 중국에서 여러 가지 포럼이나 이런 데서 행한 리창의 연설을 보더라도 네. 외자 개방적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난 10월 달에 발표한 그 조치를 보면 외자 기업들이 IPO도 할 수 있고 예. 회사채도 발행하고 토지도 그냥 계획 개방 시기처럼 제공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를 리창을 통해서 지금 발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창은 과거에 총리가 갖고 있는 자율성에서는 상당히 제약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이고 외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 컨트롤 타운을 결국 시진핑을 중심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기구 개혁도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국력의 한계 때문에 미국과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선다고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의 한계도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는 있지만 경제 질, 말하자면 잉여 국력, 이 서플러스 파워는 한계가 있거든요. 먹고 쓰고 남아야 진짜 국력인데 한계가 있고 에너지 거버넌스 취약하죠. 또 사회적 정치적 리스크 있죠. 인구 나쁘잖아요. 구조가. 그리고 혁신 역량 떨어지죠. 소프트 파워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명목 GDP가 이렇게 늘어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네. 국력의 규모가 네.
뭐 강대국으로 가기는 아직 한계가 뚜렷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이 전략 경쟁 속에서 참호를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깊숙이 참호를 파고 거기서 장기전에 지금 대비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관건은 이제 과학기술의 분야이고 그럼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드는 것들이 가장 시급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인사 조치를 보면 뭐 빅데이터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던데요. 네. 지방에는 이미 빅데이터 국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수주에. 중앙이 네.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네. 과학기술도 보면 뭐 AI나 빅데이터나 뭐 또 5G, 6G로 일컬어지는 통신 장비, 퀀텀 컴퓨팅, 그러니까 뭐 중국판 GPS라고 알려져 있는 베이도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의 진전이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모든 부분을 쥐고 있으니까 미국은 반도체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할 거고요. 중국은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최대한 납작 엎드려서 미래를 준비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게 저는 경제정책, 기후개편, 인사배치 이런 것에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너무 수세적으로 가면 국민들은 시진핑이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시진핑이 대외적으로는 옛날에 그 규칙을 따라오는 룰 팔로우에서 룰 세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글로벌 중국말로는 안치엔이라고 하죠.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 문건을 2022년도에 작년도 봄에 버어 포럼에서 시진핑이 얘기한 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 문건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핵심은 내가 중재 역할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사우디하고 네. 이란 중재도 그렇죠. 하고요. 러시아에 가서 그 전쟁 와중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재자의 역할들은 내가 과거에는 미국이 깔아놓은 판 안에서 움직이는 중요한 행위자였는데 이제 나도 뭐 중국적 방안을 국제사회에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 두 측면이 저는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리창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총리로 올라왔고요. 또 리창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 중국의 이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운명에 지금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이 권한이 어느 만큼 큰 걸 떠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중국의 기술 굵기거든요. 시진핑 주석하고 어쨌든 한 팀이지만 그래도 총리이기 때문에 기술 굵기 이거는 1차적으로 국내 경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리창이란 사람이 걸어온 이 길과 그리고 마인드와 이런 거 했을 때 중국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기술 굵기고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제는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글쎄요. 정말 이제 네. 어려운데 사실 리창의 출생지도 원조라는 데요. 이 네. 원조라는 지역은 국민당 통치도 안 받았고 공산당 통치도 안 받았고 일본한테 점령도 안 된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원주 상인, 원조 상인이 동양의 유태인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서양에서는 많이 하는데 거기 출신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요 그 좋은 경제 상황이 좋은 성시의 소위 책임자를 거쳐서 중앙으로 갔는데 부총리를 거쳐서 가는 관례가 또 깨졌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많은 분들이 TV나 이런 데서 봤습니다만은 중국 최대 경제 수도인 상하이를 봉쇄를 하고 민정시찰을 나간 소위 리창한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리 시진핑의 총애를 받고 있어도 계속 낙마하는 거 후충화를 아니냐. 생각했죠. 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앉혔단 말이죠. 네. 다시 앉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래도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소위 그전에만 해도 중국의 정치체제는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총서기와 총리, 그럼 뭐 호진터 원자바오 체제, 그럼 뭐 장저민 주롱지 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진핑 1기 때 시진핑 리커창 체제 하다가 2기 때부터 시진핑 체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과거의 실세 총리에서 이제 완전히 실무형 총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형으로 바뀐 거는 좋은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시진핑이 정말 리창의 말을 제대로 듣고 리창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 친화적이고 정말 기업, 그다음에 대외 개방 이런 데 대해서 훨씬 더 시장에 가까운 정책들을 펼친다면 오히려 전권을 줄 수도 있죠.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혼란해지는 것이 두려워지면 우리가 뭐 같이 모아서 의견을 내서 하자. 그렇다면은 정말 리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친화적이고 이런 부분의 역할을 못하고 소위 정부의 정책 결정을 그대로 옮기는 그야말로 실무용 총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과학기술 사회주의, 사실 시진핑의 목표가 저는 과기 사회주의,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이 말은 그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독일에서 회의를 하면서 나온 말인데 디지털 레니니즘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 혁명에 적용됐던 것처럼 레니니즘도 중국에 와서 마오쩌둥思想이 됐잖아요. 모택동 네. 사상이 바뀐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아날로그 레니니즘을 디지털 레니니즘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미국의 뭐 기술 패권, 미국의 기술 간섭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작년 전인대 때 리커치앙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를 보면 10년간 기술에 매진하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뚫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결국은 원천 기술들이 미국에 있고, 물론 그게 중국에 와서 중국이 새로 개발해서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진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역학이라든가 슈퍼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국이 오히려 못 따라올 정도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이거는 중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뚫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계속 2025 계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과학기술 발전시키겠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에 이거를 내놨을 때 미국이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훔친 기술 갖고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아니 그럼 당신들만 1등 하라는 법이냐. 우리도 개발해서 우리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야말로 중국에 대한 산업 간섭이다. 발전 방향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쭉 보면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미국에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컴퓨터 발명으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중국은 지금 절박하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고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되려면 소위 AI 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앞선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로 이걸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미국이 통제를 계속 받게 되거든요. 리창 총리의 이 가장 큰 향후의 업무는 대외 개방을 지속하면서 서방 국가의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고 그 연계를 통해서 기술 부분을 통제당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은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창의 독자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은 집단 지성이 아니고 집단 자기들 지키기에 이 몰입이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간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말 중국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들, 없는 원천 기술들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가지고 가느냐. 저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뭐 그게 리창 혼자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다만 이 정치국은 24명 중에 보면 시진핑과 직접 개인적 관계가 없는 한 6분 정도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있거든요. 다 시리아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가 핵심이고, 이번에 전인대 그 예산안에도 보면 R&D 항목은 빠져 있어요. 그건 이제 미국의 견제를 받을 거니까. 근데 나중에 이 반도체 부분에 1조 위안, 그러니까 한 200조를 따로 투입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갈 거다. 그러나 상당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지속될 거다. 근데 그걸 뚫지 않으면 중국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리창은 반 시진핑이다. 막 이렇게 해서 리창을 막 띄우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서방 세계는 시진핑은 완전히 적으로 보지만 리창을 갖다가 감히 이 시진핑한테 다른 말 하는 사람 관료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간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서준 얘기 이래 듣고 또 강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중국에서 서로 시진핑 주석과 혹시 이런 타협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올라와서 주로 우리 보기에 많이 좌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근데 지금 와서 다르게 하기에는 좀 이게 연착륙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기의 제일 측근이 믿는 리창이란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이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홍콩 이공대 지혜관리 거기 석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조론 완전 이 자본주의 피가 진하게 흐르는 대표 사람인데 이 사람 뱃속에는 엄청난 시장주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또 지금 기술 돌파를 해야 되고 원천 기술 돌파를 해야 되고 이러면 민간기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외자기업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이 역할을 내가 믿는 리창이 네가 와서 주로 해라.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외사 개방, 그 다음에 과학기술, 그리고 시장 개방, 리창이 엄청 말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오히려 시진핑은 지금 밖에 나가서 오히려 자기는 왜 외교밖에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집안은 내가 믿는 리창이 주로 하면서 다시 민간 기업하고 외자들이 와서 좀 기술 개발, 원천 기술 개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하는 분야에 시진핑이 나서면 너무 서방에서 반대를 대놓고 하니까. 그리고 테슬라도 사실 제가 리창이 이렇게 유치한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지원을 대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이 이제 여수 국교 재개 이게 중국의 뭐 입김이 작용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중국의 입김이 힘을 발휘한 것인지.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지금 중동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점을 참고해야 될까요? 한국은 이 국가들이 안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괴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